이와 줄거리. 양털깎이로 연명하던 패디는 그 일자리마저 잃고 시리에 잠겨 있던 중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광대한 드로이다 목장을 소유하고 절대적인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누나 메리 카슨으로부터 목장 관리를 위해 온 가족을 드로이다 농장으로 부르는 뜻밖의 반가운 편지를 받는다. 그녀는 그 지역 카톨릭 교회에 헌신적으로 기금을 대주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교구의 렐프 신부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클리어리 일가가 뉴질랜드를 떠나 오스트레일리아에 도착하는 날, 렐프 신부는 그들을 마중 나왔는데 그때 매기의 작고 귀여운 인상은 렐프에게 강하게 각인된다. 패디와 사내 아이들은 드로이다를 좋아했으나 프랭크는 드로이다 생활에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패디 가족은 점차 드로이다에 적응해갔고 매기와 스튜어드는 수녀원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프랭크는 우연히 박람회에서 셔먼 권투 선수단의 시합에 참여한 일로 패디와 말다툼 끝에 그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고 이로 인해 가족과 헤어지게 된다. 해롤드의 죽음. 매기와 스튜어드는 드로이다로 돌아왔다. 피이가 매기를 필요로 했으며 매기가 집으로 가버리자 스튜어드가 단식 투쟁을 시작했고 그래서 그도 드로이다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들이 호주로 이사 온 지 1년이 되는 8월의 어느 추운 날이었다. 추위가 작년보다 훨씬 심했다. 여름부터 시작된 가뭄이 계속이었다. 철을 모르는 가뭄이었다. 매기가 어머니를 보았을 때 그녀는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른 사람처럼 무거운 몸을 하고 있었다. 언제나 민첩했던 그녀의 행동은 온데간데 없었다. 앞으로 낳을 아기에 대한 경이로움도 없었고 해롤드에게 쏟던 은근한 애정도 없어진 듯했다. 조그만 해롤드는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어질러 놓았다. 매기가 엄마의 역할을 대신해야 했다. 여자로서의 본능이 해롤드에게 아낌없이 발휘되었다. 해롤드는 매기에게 안아달라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매기는 뜨개질, 빨래, 다림질 등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생활이 무척 즐겁다고 느꼈다. 어느 누구도 프랭크에 대한 말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6주마다 우편물이 올 때면 피이의 힘없는 눈이 반짝거렸다. 그러나 스미스 부인이 들고 오는 우편물에 프랭크의 편지가 없으면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되돌아갔다. 집에서는 다시 두 식구가 늘어났다. 피이가 남자 쌍둥이를 출산한 것이다. 그들 역시 빨간 머리로 패드릭과 제임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그러나 매기는 그 쌍둥이에게는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다. 왜냐하면 2명의 노처녀와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 과부의 사랑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했기 때문이다. 매기는 해롤드에게 독점당해 다른 여자들은 해롤드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줄 도리가 없었다. 프랭크에 대한 기억이 차츰 희미해져 갔다. 세월이란 아무리 사람들이 놓치지 않으려고 해도 무심히 흘러가고 있었다. 매기와 피이에게도 망각의 침범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 당시 피이에게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욱더 자신만의 내적인 세계를 구축해가며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 프랭크가 떠난 이후 그녀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스튜어드 뿐이었다. 그것은 그가 자식 중에서 피이와 가장 많이 닮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는 프랭크와는 달리 적개심이나 분노, 냉혹함도 없었고 어른의 말을 잘 들었다. 아무런 불평도 없이 열심히 일했으며 집안에 풍파를 일으키는 일이 없었다. 머리카락은 붉었지만 피부는 아들 중 제일 검었다. 그의 눈은 너무나도 잔잔해 호수를 연상케 했다. 정말로 패디의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미남이 될 수 있는 아들이었다. 그러나 매기는 해롤드가 자라면 스튜어드의 용모를 능가하리라고 믿었다. 스튜어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는 피이처럼 항상 말이 없었고 그의 주위에는 조용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매기는 스튜어드가 아무도 따라가지 못하는 곳으로 가버릴 것만 같았다. 저 녀석은 아주 불가사의해. 그냥 단식을 하는 거야. 아무 말도 없이. 왜 그러는지 우리 보고 짐작하라는 투였지. 불평이나 있으면 좋으련만 그런 것도 모르는 녀석이니까.
내가 집에 가고 싶냐고 소리치니까 그제서야 슬며시 웃더니 고개만 끄덕거리더군. 렐프 신부가 스튜어드를 학교에서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 남기고 간 말이었다. 역시 세월이 지남에 따라 스튜어드는 목장에 나가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눈치였다. 결국 그는 집에 남아 집에서 여자가 할 수 없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다. 렐프 신부는 다정스러운 눈으로 매기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매기는 패시의 머리를 빗질해주고 있었는데 그 옆에는 짐즈가 공손한 태도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패드릭과 제임스를 줄여서 패시와 짐즈로 부르고 있었다. 매기는 애엄마였다. 렐프 신부는 아기에게 저런 사랑을 보이는 것은 신이 여자에게 준 뛰어난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신부님,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먼지를 터세요. 먼지가 이리 날아오잖아요. 매기가 신부를 질책했다. 오, 미안하구나. 잠깐 딴 생각을 했더니 그렇게 되었구나. 그는 겸연쩍은 듯이 매기를 쳐다보았다. 자, 이제는 메리 고모를 만나러 가야지. 하는 신부의 말에 매기는 그의 앞말을 끌고 집으로 향했다. 메리 카스는 흔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요즘 그녀는 거기에 앉아 있는 일이 많아졌다. 물론 패디가 모든 것을 잘해주었기 때문에 달리 돌아다닐 필요가 없었다. 매기를 데리고 들어가자 그녀의 매서운 눈이 매기를 두려움에 떨게 했다. 신부는 의식적으로 손에 힘을 주어 매기의 손을 꼭 잡았다. 매기가 인사를 했지만 소리가 작아 잘 들리지 않았다. 얘야, 넌 부엌으로 가서 스미스 부인과 차를 마시거라. 메리 카스는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그 애를 왜 싫어하십니까? 신부께서 그 애를 좋아하기 때문이겠죠. 원천만의 말씀입니다. 매기는 아직 어린애 아닙니까? 신부는 처음으로 당황해하며 말했다. 제가 보기에 신부님이 매기를 보는 눈은 단순히 어린애를 보는 눈과는 다른데요. 물론 본인도 느끼시겠지만. 당신은 내가 어린애와 불장난이라도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신부란 사실을 잊으셨군요. 남자가 우선이겠죠. 렐프, 그렇지 않아요. 신부라는 입장이 모든 것을 감추어 주기는 하지만요. 렐프는 깜짝 놀라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다. 그녀의 공격에 대꾸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사실 렐프 자신이 변하고는 있었다. 난 남자가 아니에요. 신부가 먼저랍니다. 오, 렐프, 추기경이 되실 분이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나요? 제가 추기경이 되다니요. 그건 불가능할 뿐더러 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메리는 흔들리자를 앞뒤로 움직이며 웃기 시작했다. 렐프, 당신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본심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날은 올 거예요. 분명히 2, 3년 후에는 실현될 겁니다. 난 악마 같은 여자이기에 꼭 당신을 성공시키고 말겠어요. 난 당신에게 모든 것을. 렐프도 몸을 뒤로 젖히며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절 위해 노력하는 건 사실이지만 저라는 사람을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내가 모른다고요. 세월이 가르쳐 주겠죠. 나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아요. 난 늙어버렸어요. 메리, 내게도 약간의 시간만이 남아있습니다. 또 있지요. 먼지와 파리. 렐프가 말했다. 구름이 하늘에 가득했다. 비가 올 징조였다. 패디는 기대에 차서 큰 소리로 비가 올 것이라고 소리쳤다. 마른 폭풍이야. 이런 구름은 비를 뿌리지 않아. 오랫동안 비 오기는 틀렸다. 확실히 패디는 경험 부족이었다. 천둥이 멀리서 진군해오며 폭풍과 번개가 대지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비는 한 방울도 없었다. 폭풍이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야. 아직도 멀었다. 메리 카슨이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의 말은 정확했다. 잠시 후에 두 번째의 폭풍이 다가왔다. 이번에는 세찬 바람을 동반하고 왔다. 땅은 밤사이에 두꺼운 서리가 덮였고 식량을 대비하기 위해 대량으로 소를 잡아 산더미처럼 쌓아두어야 했다. 집안에서는 난로에 맹렬하게 불을 지폈고 밖에 있던 남자들은 동사의 위험을 직시하고는 목장의 일을 멈춘 채 집으로 들어왔다. 메마른 풀잎이 너무나 건조해져서 가루로 부서지며 하늘로 올라갈 때는 마치 비가 오는 듯했다. 비처럼 내리는 먼지의 소나기였다. 아이들의 손톱은 갈라지고 입술은 말라붙어 미소를 잃었다.
특히 집의 구조가 세찬 바람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그들은 차가운 침대로 들어가야만 했다. 어느 날 어린 해롤드가 기침을 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증세가 악화되었다. 피이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해롤드의 가슴 위에 뜨거운 찜질을 해주었다. 그러나 별 효과가 없었다. 집안에 차차 공포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피이는 걱정에 쌓여 근심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매기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드렸다. 패디는 집에 돌아와 해롤드의 가쁜 숨소리를 듣더니 입술이 파래졌다. 그는 즉시 전화를 걸기 위해 저택으로 달려갔다. 의사는 64km나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그나마 그는 외출 중이었다. 해롤드는 목에 가래가 끓어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만 같았다. 그들은 유황을 끓여 그릇에 담아 해롤드를 그 위에 엎드리게 했으나 어린아이에게는 너무나 힘이 드는 요법이었다. 짙푸른 얼굴색으로 변해가는 해롤드를 안고서 매기는 칼로 베이는 듯한 아픔을 참으며 계속 기도를 올렸다. 그녀는 해롤드의 진정한 엄마였다. 피이는 단지 나았을 뿐 기른 것은 매기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이었다. 해롤드가 죽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매기였다. 자정이 좀 지나자 해롤드의 몸부림이 차차 가라앉았다. 아빠, 해롤드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매기가 반쯤 조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가로로 흔들고 있었는데 그의 모습은 갑자기 수십 년이나 나이를 더 먹은 것 같이 보였다. 흰머리가 많았고 수염 또한 희끗희끗했다. 매기, 해롤드는 나은 것이 아니라 이제야 평온을 찾은 거란다. 그 애는 하느님의 나라로 가버렸지. 그래서 고통을 면하게 되었구나. 해롤드가 죽었다는 뜻이란다. 피이가 곁에서 거들어 주었다.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해롤드가 죽다니 말도 안 돼. 그러나 침대 위에 얌전히 누워있는 작은 영혼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매기는 죽은 사람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지만 해롤드를 보는 순간 그 애가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해롤드가 죽었어. 매기가 힘없이 말했다. 차라리 잘된 거야. 그 애는 이제서야 평화로움을 찾게 되었으니 얼마나 잘됐니. 스튜어드는 꿈을 꾸듯이 말하더니 복도를 나오는 어머니에게로 다가갔다. 어머니, 힘드시죠? 자, 이리로 오셔서 누우세요. 제가 불을 지펴드릴 테니까요. 어머닌 좀 쉬셔야 해요. 스튜어드가 위로하며 앞장서서 묵묵히 걸어갔다. 피이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그의 뒤를 따라갔다. 앉아있던 애들도 보부의 뒤를 따라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스미스 부인은 짐주와 패시를 유모차 안에 조심스럽게 누이더니 매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매기야, 난 짐주와 패시를 데리고 안채로 갈게. 당분간 아기들은 나와 미니에 캐트가 돌볼 테니 엄마에게 전해다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돌아올게. 매기는 끝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소중한 해롤드가 죽어버린 것이었다. 아직도 해롤드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에는 따스함이 서려 있다. 4년 동안 느꼈던 따스함을 이제 다시는 느낄 수 없다니. 울 일이 아니었다. 이 일이 나를 다른 삶으로 들어가게 하는 과정일 것이다. 성숙한 여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돋움이며 정신적인 순환이다. 모든 사람에게 이토록 의지가 강한 것은 아니었지만 매기는 삶에 대한 강인한 의지가 있었다. 렐프 신부가 의사를 데리고 뒤늦게 집에 도착했을 때도 매기의 그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피이와 패디를 만나보았다. 매기는 전처럼 그의 뒤를 따르지도 않고 반기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해롤드의 영혼을 위한 의식을 마친 다음에야 렐프 신부는 매기를 위로해 줄 수 있었다. 그는 해롤드가 매기에게서 차지했던 비중을 충분히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패디는 피이에게로 갔고 보부와 다른 애들은 자궁간을 짜기 위해 목수실로 갔다. 스튜어드만이 피이의 침실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옆모습은 너무나도 피이를 닮았다. 피이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그토록 걱정해주는 스튜어드가 믿음직스러웠다. 부엌에는 렐프 신부와 매기만이 남아 있었다. 신부는 장작을 짚으면서 매기의 표정을 살펴보았지만 그곳에는 소녀의 자취는 사라져버린 이미 성숙한 처녀가 된 매기가 렐프 신부를 능가할 것만 같았다.
항상 자신을 갖고 살아온 랠프에게도 지금의 매기는 두려운 존재였다. 그녀가 그의 의식을 차츰 갉아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성숙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 천부적으로 타고난 성격 때문인가? 아니면 단지 환상에 불과한 지나침인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토록 괴롭게 하고 있단 말인가? 아, 매기. 그는 무기력하게 말했다. 순간 매기가 신부를 쳐다보았다. 처음으로 겪는 고통 속에서도 사랑으로 넘칠 듯한 미소를 보내왔다.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무서운 마력을 지닌 미소였다. 랠프는 자기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에 천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졌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피와 스미스 부인, 미니에, 캐트, 이들은 위안의 말을 주고받았고 매기가 식사를 마치고 작은 간에 흰 천을 씌우러 갔다. 너무나 작고 깨끗한 관이었다. 피이는 말없이 하얀 공단을 매기에게 건네주었다. 그것이 끝나자 가장 값진 공단으로 옷을 입힌 해럴드의 시체를 하얀 공단 위에 뉘었다. 패디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가 자식을 잃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곳 대목장에서도 그랬지만 드로이다에서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목장에 매장했다. 랠프 신부는 저택의 응접실에서 진혼 미사를 드린 후 공동묘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이미 마이클 카슨과 그의 어린 자식이 잠들어 있었고 이제 그의 조카인 해롤드가 찾아든 것이다. 해롤드의 시체는 석실로 안치되고 우아하고 정교한 노쇠문이 그를 지켰다. 얼마간의 세월이 흐르자 해롤드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져 갔다. 매기는 그동안 혼자서 슬픔을 달래고 있었다. 보부가 특히 동생을 좋아했기 때문에 슬퍼했었고 피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감정을 헤아릴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감정과는 이별한 것 같았다. 단지 스튜어드가 이렇게 된 피이를 잘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패디는 마음이 놓였다. 아마도 피이는 숙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리라. 그녀는 자신에게 밀어닥친 모든 일들을 순응하고 순순히 받아들였다. 아무런 느낌도 없이. 당신이 편지하면 프랭크는 돌아올 텐데. 패디가 입을 열었다. 그 애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피이가 단호히 말했다. 그녀는 말만 그렇게 했을 뿐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프랭크에게 새 생활을 개척하기 위해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어머니로서 편지 한 장만 보내면 곧 돌아오리라는 것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지만 패디에게 자기 마음속의 비밀을 말하고 싶지는 않았다. 목장의 생활은 대지의 끊임없는 순환 속에서 이루어졌다. 다음해 여름에는 비가 적당히 와주었다. 그리하여 말랐던 강도 목을 축이고 물탱크에도 충분한 양이 저장될 수 있었다. 그렇다고 이 지방 전체에 고루 비가 온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양털의 수확량으로 짐작할 수 있었는데 비가 많이 온 목장은 많은 가축과 양털을 생산했고 비가 오지 않은 목장은 그 수량이 극히 적었다. 양을 기르는 작업은 일이 끝나는 법이 없었다. 한 작업이 끝나면 다른 작업으로 전환해야만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드로이다에는 모두 합해 12만 5천여 마리의 양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사육하는 일은 매우 힘든 작업이었다. 목장에 들어오는 책이라곤 수녀원의 도서실에 있는 것과 랠프 신부가 가지고 있는 책이 고작이었다. 따라서 매기도 문학에는 문외한이 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는 그것이 인생이야 라는 말의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게다가 완고한 패디의 성격 때문에 연애소설이라든가 이성 간의 이야기는 완전히 금지되어 있었다. 결국 그녀에게는 이성 문제를 얘기하는 자기 또래의 친구가 없었다. 그녀의 생활은 집안에 국한되어 있었고 집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도 성에 관한 문제는 제외되었다. 사실 이 집의 모든 사람들은 지식의 불모지대에서 서식하고 있는 셈이었다. 메리 카슨 역시 종말을 사육하지 않았다. 차라리 마던킹의 집으로 암마를 보내는 편을 택할 정도였다. 무지는 무지를 낳게끔 되어 있다. 매기의 몸과 마음은 어떤 큰 계기가 있어야만 변화가 있을 것 같았다. 매기는 15번째 생일을 며칠 앞둔 어느 더운 여름날 찐득찐득한 얼룩이 자기 팬티에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다음날 하루, 이틀은 묻지 않았다. 그러나 6주 후에 또다시 그 일이 발생했다.
그녀의 수치심은 공포심으로 변했다. 분명히 피였던 것이다. 서서히 시작한 출혈은 사흘째부터 없어지기 시작했다. 다음번에 다시 그 증상이 찾아왔을 때는 고통이 동반했다. 생전 처음 겪어보는 통증이었고 출혈이 전보다 훨씬 심했다. 그녀는 쌍둥이 동생의 기저귀를 사용해야만 했다. 불안에 떨면서. 동생 해롤드의 죽음을 예고 없이 맞았던 매기는 이 청천벽력과 같은 공포로 떨고 있었다. 프랭크가 집에 있었더라면 털어놓을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영영 집을 떠나버렸다. 그녀는 분명 나쁜 병균이 자신의 내부를 갉아먹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죽음에 대한 개념은 막연했지만 내세에 이르렀을 때의 자기의 지위와 입장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있었다. 종교는 그녀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으며 그것은 수녀나 웃사람들이 하는 위협에 불과하다고 느꼈다. 어떻든 그녀는 이제 밤마다 자리에 누우면 죽음이란 어떤 것일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매기는 말이 없어졌다. 그것은 스튜어드의 침묵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스튜어드의 침묵은 평화롭고 꿈으로 가득 찬 초연이었지만 그녀의 침묵은 우리에 갇힌 초조한 동물이 바라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누가 말이라도 걸면 매기는 몸을 떨며 깜짝 놀랐다. 혼자 있을 때면 그녀는 해롤드의 공동묘지로 달려가곤 했다. 모든 사람이 매기의 행동이 이상해졌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러나 그들은 성장의 한 과정이려니 하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 사실 매기는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일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무척이나 강했고 정신적인 동요나 갈등도 이겨나갈 수 있는 강인한 체질이었다. 그것은 피이로부터 프랭크와 스튜어드로 이어지는 체질이기도 했다. 매기 역시 그 혈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그러나 렐프 신부만은 매기를 유심히 관찰했다. 그는 지금 매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그녀의 발랄함을 침식해가고 있음을 느꼈다. 이런 침식작용이 계속되면 그녀의 형체가 소멸되어 버릴 것만 같았다. 렐프 신부의 고민은 미로를 헤매었다. 렐프 신부는 매기의 고민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요즘 메리카스는 더욱 렐프 신부와 함께 하려고 했고 호크가 매기에게 가 있으면 심술을 부렸다. 그는 이 망령난 노파의 변덕스러움을 인내심을 갖고 꾹 참아왔었다. 그러나 그녀가 마치 독거미같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렐프 신부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렐프 신부는 매기가 공동묘지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확인하고는 뒤를 쫓아갔다. 렐프 신부는 그녀가 괴로워하고 불행해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선뜻 나서기도 어려웠다. 그녀에 대한 그의 사랑과 성직자라는 입장이 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것은 결코 신부로서 용납될 성질이 아니었다. 신부가 잔디밭을 헤치며 이쪽으로 오는 모습을 보고 매기는 조용히 앉아 신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었다. 렐프 신부가 그녀의 곁으로 왔다. 그는 털썩 주저앉으며 곧바로 말을 꺼내볼까 했다. 답변을 회피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매기, 무슨 일이 있니? 아무 일도 없어요, 신부님. 거짓말하면 안 돼. 신부님, 제발 묻지 말아주세요. 죽어도 저는 말할 수 없어요. 아니, 매기야, 언제부터 그렇게 믿음이 없어졌니? 내게는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어. 나는 하느님이 선택하신 대변자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대신해서 듣는 거야. 물론 용서할 일이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대신해서 용서하는 거지. 자, 매기, 말해봐. 무슨 일이 이토록 매기를 슬프게 만들었지? 만약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야.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매기를 도와주고 끝까지 보살피고 너를 항상 지키는 수호천사가 되어줄게. 신부님, 전 암에 걸렸어요. 아마 죽을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렐프 신부는 하마터면 웃을 뻔했다. 이 얼마나 싱거운 말인가. 굉장한 일인 줄 알았던 그는 그래도 매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 매기야, 어떻게 암에 걸린 것을 알았지? 그런 증세가 시작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어요.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픈 것과 뱃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느껴요. 사실은 밑에서 피가 흘러나와요. 렐프 신부는 매기의 어머니인 피이의 얼굴이 머릿속에 스쳤다. 이것은 피이의 매기에 대한 무관심인 것이다.
또한 터무니없고 감미로운 안도감, 매기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난처함. 매기, 날 봐. 똑바로 쳐다봐. 매기는 고개를 들어 웃고 있는 신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상하게 몸속으로 깊은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자기가 죽게 되었다면 절대로 웃지 않을 텐데 그는 웃고 있었다. 자신이 렐프 신부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렐프 신부도 그 감정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매기, 너는 지금 죽지도 않고 암에 걸린 것도 아니란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몇 해 전에 너희 어머니가 얘기를 하고 준비를 시켜야 하는데 왜 말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구나. 그는 자기를 올려다보고 있는 천사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무척 겁이 났겠구나. 나중에 이 일을 회상하게 되면 어이가 없을 거야. 그렇다고 수치심은 갖지 말아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확신하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하느님의 의사가 하는 말이란다. 너는 지금 모든 여자들이 겪고 있는 것을 겪고 있는 거야. 대개는 12살에서 13살 사이에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매기가 올해 몇 살이지? 15살이에요. 못 믿을 일이군. 내가 벌써 15이라니. 그렇다면 너는 조금 늦은 셈이지. 이것은 일단 시작되면 50살까지는 계속되는 거야. 어떤 여자는 규칙적이지만 또 어떤 여자들은 불규칙적이기도 해. 대개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흘리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성숙한 여인이 되었다는 징조란다. 성숙이란 의미를 이해하겠니? 책에서 보고 알았어요. 이미 어른이 될 만큼 성장했다는 뜻이죠. 그래, 맞았어.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면 됐다. 넌 이제 아기를 낳을 수도 있어. 그것을 의학 용어로는 월경이라고 부른단다. 그건 여자의 숙명이라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지. 이브의 탓이기도 하지만. 렐프 신부는 교구민을 설득할 때 하는 말을 매기에게도 그대로 쓰고 있었다. 신부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왜 안 되죠? 왜 엄마가 이런 말을 해주었어야 한다고 하셨죠? 왜냐하면 그건 여자만의 문제니까. 남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 알겠어요, 신부님. 매기, 집에 가서 어머니께 그런 일을 자세히 말하고 그 뒤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봐라. 엄마도 그래요. 건강한 여자는 누구나 다 그렇단다. 하지만 일단 임신을 하게 되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중단된단다. 그래서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 신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그녀를 동정할 수는 있었지만 더 이상 도와줄 수는 없었다. 한계가 있는 법이다. 흔들리는 목자. 메리 카슨의 72번째 생일을 앞두고 있었다. 그래서 드로이다 목장은 5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큰 잔치를 열겠다고 계획했다. 그녀의 생일은 11월 초여서 날씨가 몹시 더웠다. 11월 3월이죠. 그분 생일이. 스미스 부인이 신경질을 부리며 미니에의 물음에 대답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그건 말이에요. 그녀가 악마의 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놈의 할망구 하필이면 11월에 태어나는 바람에 사람들만 죽을 고생을 시키고. 어휴, 내가 솔직히 말하겠는데 미니에와 캐트, 당신들은 천하에 둘밖에 없는 멍텅구리들이야. 세상에 11월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 스미스 부인이 핀잔을 했다. 어쨌든 생일 잔치에 대한 분위기는 고조되어 갔다. 늙은 할망구는 저택에 앉아 한없이 명령만 내리고 있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며 자신의 생일 잔치 준비에 악을 쓰는 바람에 모든 사람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스튜어드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잔디를 깎고 화단에 잡초도 뽑고 춤추기 좋도록 응접실 바닥에 석필가루를 뿌렸다. 크라렌스 오틀즈 악단이 먼 길을 무릅쓰고 오기로 예약되어 있었다. 또 진귀한 음식들을 장만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항구 도시로 급히 식품을 주문하기도 했다. 길리에서 몇 명의 여인들이 와서 일을 도와주었다. 렐프 신부는 매기에게 승마를 가르치고 있었다. 렐프 신부가 승마복과 승마화를 사가지고 와서 요란하게 내려놓았을 때 패디는 깜짝 놀랐다. 가난한 농부의 딸은 말을 타지 않는 법이었기 때문이었다. 신부님, 그게 뭡니까? 매기가 입을 승마복입니다. 네?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매기도 놀라서 괴성을 질렀다. 제가 입을 승마복이라뇨.
매기가 입을 승마복이라니까요. 패디,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1급 목장주에 해당됩니다.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 가장 커다란 목장을 소유하게 될 상속자가 외동딸에게 승마도 안 가르치면 남들이 매기를 어떻게 보겠어요. 매기도 승마를 배워야 합니다. 호프톤이나 카미클 양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요. 하지만 패디, 당신은 시간이 없으니 내가 가르치지요. 물론 집안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일주일에 몇 시간씩 말이요. 패디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신부와의 말다툼이었다. 결국 매기는 승마를 배우게 되었다. 이전에 아빠에게 부탁을 했었으나 거절된 일인데 이렇게 승마를 배울 수 있다니 그녀는 렐프 신부의 정성에 감사하며 존경의 마음이 차츰 사랑의 마음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자기가 신부의 팔에 안긴다거나 키스를 하면 어떤 기분일까 하는 상상을 하곤 했다. 다만 그녀의 상상이 더 이상 전개되지 않는 것은 렐프 신부는 자기에 대해 그런 생각이 없을 거라는 것이었다. 메리 카슨이 거실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노라니 마구간으로부터 렐프 신부와 매기가 걸어 나오고 있었다. 렐프 신부가 매기에게 승마를 가르쳐도 되냐고 물어왔을 때 그녀는 거절하기가 곤란했었다. 매기는 그녀의 조카딸이었기 때문이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쩔 도리 없이 승낙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카슨 부인의 의리의리한 말을 매기가 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다정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화가 나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왜 나는 그들이 가까워지는 것을 질투심으로 바라보는 것일까 하고 카슨 부인은 생각해 보았다. 패디는 그들의 그런 관계를 좋아했고 피이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다. 또 매기의 오빠와 동생들은 그들의 관계를 큰오빠와 누이동생쯤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카슨 부인을 화나게 만들었다. 자기가 사랑하는 렐프드 브리 카사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하고 카슨 부인은 상상의 날개를 펴보았다. 아니, 렐프가 정말 매기를 사랑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왜냐하면 매기는 무척이나 아름다운 소녀이므로. 카슨 부인의 손이 경련을 일으켰다. 잡고 있던 펜에서 잉크가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큰 소리로 외치며 문으로 갔다. 미니에, 미니에. 어머나, 마님이 부르시잖아. 응접실에서 일하고 있던 미니에는 달려갔다. 마님, 무슨 일이세요? 무엇을 갖다 드릴까요? 지금 즉시 울타리 지기와 톰을 내게로 오라고 해. 빨리. 스미스 부인에게 알려야죠. 그럴 필요 없어. 시키는 대로 하기나 해. 울타리 지기와 톰은 대령하라는 명령에 잔뜩 겁을 집어먹고는 잠시 후에 나타났다. 자네들 글을 쓸 줄 아는가? 카슨 부인의 물음에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됐어. 여기에 사인을 하고 이름과 주소를 쓰도록 해. 그들은 계속 시키는 대로 했다. 자네들이 늘 쓰던 식으로 사인해야 하네. 그리고 본적지는 똑똑히 기록해야 해. 편지를 붙이면 우체국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말이야. 두 남자는 카슨 부인의 옆에 서서 그녀가 사인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차례대로 큰 글씨로 사인하고 주소를 기입하자 카슨 부인은 10파운드짜리 지폐를 한 장씩 손에다 쥐어주었다. 매기와 신부가 사라진 지는 오래였다. 메리 카슨은 무겁게 앉아있다가 또다시 무언가 쓰기 시작했다. 무언가 많은 내용을 쓰는 모양이었다. 다 쓰고 나자 그녀는 한번 읽어본 후 봉투에 집어넣고는 붉은 밀랍으로 봉투를 봉해버렸다. 생일 파티에는 패디 부부, 보브와 잭, 그리고 매기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휴이와 스튜어드는 집에서 애들을 돌보기 위해 남아있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다행스럽게 여겼다. 메리 카슨은 평생 처음으로 돈 보따리를 풀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옷을 맞춰 입으라고 선심을 썼다. 패디와 보브, 잭은 풀을 빳빳이 먹인 와이셔츠를 입은 데다 흰 나비 넥타이를 메고 검은 바지에 흰 저고리를 입고 있어 거동에 많은 불편을 느껴야 했다. 피이의 의상은 하늘색이 섞인 회색으로 부드러운 주름이 아래로 드리워져 있어 그녀에게 무척 잘 어울렸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가장 오래 또 탄성을 지르며 바라본 것은 매기의 의상이었다. 다른 숙녀들이 시드니에서 옷을 해 입은 것을 알고는 길리의 의상실에서 매기의 옷에 온 정성을 기울였다. 소매가 없이 아까슴이 깊이 파인 잿가루 장밋빛의 분홍색의 장미가 수놓인 가운이었는데 허리가 약간 잘록하게 재단되어 있었다.
피이는 약간 걱정이 되었으나 패디는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았다. 나이 어린 매기가 아니었다. 내일 모레면 17살이었다. 오, 매기야. 정말 아름답구나. 내가 널 직접 동반을 할 테니 보보와 잭은 어머니를 모시도록 해라. 패디가 정중하게 말했다. 그들은 안채를 향해 천천히 걸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손님들은 도착하지 않았지만 렐프 신부는 신부 정복장을 하고 단정하게 서 있었는데 그 신부 정복은 렐프에게 무척이나 잘 어울려 렐프 신부를 더욱 멋진 사람으로 부각시켰다. 피이는 약간 충격을 받았다. 메리 카슨의 어린 신부처럼 치장한 의상 때문이었는데 늙은 노파가 망령이 든 것 같았다. 그러나 패디는 눈치가 빨랐다. 그는 재빨리 누이에게 다가가 누이의 손을 잡고는 미소를 지었다. 메리 누님, 정말 젊은 사람처럼 아름다운데요. 참 멋지군요. 패디가 칭찬을 늘어놓았을 때 렐프 신부는 그를 예의 바르다고 생각하며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다. 사실 메리 카스는 죽음을 얼마 앞둔 빅토리아 여왕이 찍은 그 유명한 사진과 흡사했다. 메리 카스는 한참 동안 매기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패디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패디, 내가 나를 데리고 파티장으로 가야겠구나. 렐프 신부는 피이를, 그리고 아이들은 매기와 함께 입장하도록 해라. 그리고 매기는 오늘 밤에 춤을 출 거니. 아직 너무 어리잖아요, 누님. 아직 17도 안 됐는 거려. 그거 참 안 됐구나. 쯔쯔. 찬란하고 온갖 만족감과 영광스러움으로 뒤덮인 파티였다. 길리의 사람들은 물론 320km나 떨어진 곳에 사는 대지주들이 줄을 이었다. 모두들 농장주나 목장주이기는 했지만 메리 카슨에게는 어림도 없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녀의 재산은 영국 전부를 살 수 있을 정도라고 했다. 드로이다는 별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막대한 현금이 은행에서 증식을 계속하고 있었다. 오늘 만찬이 시작되어 계속되는 동안 렐프 신부는 매기에게 직접 말을 하지 않았다. 너무 냉정히 대하면 매기가 오해를 해서 가슴이 아플 것 같아 슬쩍 틈을 내어 매기에게 너무 주의를 쏟으면 서로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싶었지만 렐프의 입장에선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이곳에는 카미킬 양이니 고든 양, 오마라 양 등이 와 있었고 모두의 시선이 렐프와 매기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들이 이 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녀이기 때문이었다. 그들 둘 다 누구하고도 춤을 추지 않았다. 렐프 신부의 마음 한구석에는 너무나 성숙한 매기의 용모가 마음에 걸렸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을 보자 마음속으로 은근히 흐뭇해했다. 그는 매기가 자라지 않기를 바랐다. 언제나 소녀 같은 매기를 다룰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테디의 얼굴은 딸을 쳐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어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짐작할 수가 있었다. 밤이 깊어감에 따라 실내는 파티의 열기를 더해갔고 술의 종류도 샴페인에서 위스키로 또 럼주와 맥주로 바뀌어갔다. 그와 같이 어색함도 가시고 집안끼리의 친근한 파티가 되어갔으며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변했다. 패디와 피이는 부부끼리만 춤을 추었는데 렐프 신부의 눈에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따라 무척이나 잘 어울리는 한 쌍으로 보였다. 렐프 신부는 아마도 그들이 함께 마음을 터놓고 지낸 시간이 거의 없었던 과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자정이 되어 매기가 파티장을 떠나자 렐프 신부는 갑자기 바빠졌다. 즐겁게 춤상대를 해야 할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던 것이다. 누구든지 긴장을 풀고 신부와 함께 즐겁게 춤을 추었으며 렐프 신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경을 쓰며 즐겼기에 신부의 행동을 질시하기는커녕 오히려 열성과 친절에 칭찬을 보냈다. 3시쯤 되자 카슨 부인이 하품을 했다. 파티를 중지하지는 마세요. 실컷 즐기십시오. 난 정말 피곤해서 그만 자러 가야겠어요. 아직 음식과 술이 많이 남아있으니 악단은 한 사람이라도 춤출 사람이 있으면 연주를 계속해 주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즐겁게 노는 소리를 자장가로 듣고 잠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제가 방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부축을 해주시겠어요. 응접실에서 나오자 카슨 부인은 자기의 침실로 가지 않고 자기의 집무실로 가는 것이었다.
그 방의 문은 잠겨 있어서 신부가 문을 열 때까지 그녀는 잠깐 동안 기다렸다가 문이 열리자 신부가 먼저 그 방으로 들어섰다. 멋진 파티였어요, 메리. 나의 마지막 파티니까요.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왜 안 되죠? 이제 나는 사는 게 싫어졌어요. 내 말을 의심하지 말아요. 나는 죽는 시간도 내가 선택하지 신이 부른다고 해서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살을 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나는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렐프 신부도 지쳐 있었다. 너무 많은 사람과 춤을 춘 탓이기도 했지만 35의 일은 자신에 대해 자신만만할 수는 없었다. 렐프, 내가 전에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고 싶다던 말 기억해요. 메리,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이 나에게 하는 말은 결코 잊은 적이 없어요. 지난 7년간 당신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지. 만일 내가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당신을 다른 방법으로 잡았을 거예요. 난 30년쯤 떼어내버리고 싶었어요.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한이 있어도. 난 하느님도 믿지 않지만 악마의 존재도 믿지 않아요. 그것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니까요. 신부님께서는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발견했나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종교란 증거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지요. 메리, 그것은 믿음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믿음이 없다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셈입니다. 다 교리에 불과해요. 그럴지도 모르죠. 믿음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저에게는 믿음은 끝없는 투쟁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을 고수하기 위해서 결코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어요. 난 당신을 파멸시키고 싶어요. 나도 알고 있답니다. 아니, 그것을 어떻게 알죠? 난 알고 있어요. 더 이상은 말할 수 없군요. 용서하십시오. 렐프, 어머니 말고 얼마나 많은 여자를 애태우게 만들었죠. 어머니는 나를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자들은 날 증오했어요. 정말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 꼭 그러신다면 그것은 맥이라고. 하지만 그 애는 어린애에 불과하고 그 밖에는 수백 명의 여자라고 하면 과언이겠지만 그들은 나를 원했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메리 카슨이 서글픈 어조로 말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노년기에 접어든 당신에게 자극제 역할이나 했다는 것이 옳은 표현이겠군요. 그건 렐프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는 신밖에 몰라요. 내가 늙은이라고 해서 아무런 욕망도 없는 줄 알아요.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 때문에 난 오랫동안 육체의 욕망을 억누르고 한숨과 의지의 투쟁을 해왔어요. 왜 하느님은 마음을 육체와 똑같이 늙게 하지 않았나요? 난 물론 지옥으로 가겠지만 지옥으로 가기 전에 신에게 말하고 싶어요. 너무 치사하고 야비하고 불쌍하게 굴지 말라고요. 신은 정말 잔인하니까요. 메리,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혼자서 생활을 했어요. 당신은 선택의 여지가 있었지요. 당신이 스스로 택했던 외로운 생활은 남이나 신의 탓이 아니랍니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없었고 그녀의 양손이 의자의 팔걸이를 힘껏 잡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긴장을 풀며 램프불 탓인지 그녀의 눈은 붉게 빛났다. 어떤 광채가 그녀의 눈에서 발산되고 있었으며 그 빛에 렐프 신부는 공포를 느꼈다. 그녀가 독거미처럼 보였다. 렐프, 내 책상 위에 있는 봉투를 이리 가져다 주세요. 그가 몸을 일으켜 편지를 집어들어 그녀에게 내밀자 그녀는 도리어 렐프에게 가지라는 눈짓을 했다. 당신 거예요. 당신의 운명의 열쇠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우리의 오랜 싸움에서 종말을 고하는 나의 마지막 공격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을 보지 못하는 것이 유감이긴 하지만 난 괜찮아요. 나는 렐프를 잘 알고 있고 그 봉투 속의 것이 인생과 영혼의 운명을 가늠해 줄 것입니다. 물론 난 당신을 매기에게 빼앗겨야 하지만 매기도 당신을 영원히 소유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 그렇게 매기를 미워합니까? 언젠가 한번 대답을 했었죠. 그 애가 당신을, 아니 당신이 그 애를 사랑하니까요. 그런 소리를. 매기는 내가 소유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장미꽃일 뿐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란 말입니다. 추상적인 개념. 그러나 늙은 독거미는 콧웃음을 치며 말했다.
당신이 기중이 생각하는 매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이 당신과 대하는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얼마 남지 않은 내 시간을 그따위 이야기로 낭비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 편지는 내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열어보지 않겠다고 맹세하세요. 나의 시체를 보는 순간에 열어보도록 하세요. 맹세하세요. 맹세까지 할 필요는 없죠. 당신이 부탁하는 대로 행동할 테니. 안 돼요. 맹세하지 않으면 그 편지를 회수하겠어요. 꼭 그래야만 한다면 좋아요. 맹세하죠. 신부로서 당신의 시체를 보기 전에는 이 편지를 개봉하지 않겠음을 굳게 맹세합니다. 됐어요. 메리, 무슨 걱정이 그리도 많죠. 제발 환상의 세계에서 깨어나 보십시오. 아마 당신은 내일 아침에는 지금의 일을 생각하고는 웃음을 참지 못하겠죠. 천만에, 난 내일 아침을 맞지 못해요. 오늘 밤 나는 죽을 거예요. 아, 이제는 자러 가야겠어요. 2층까지 날 부축해 주시겠죠. 렐프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논쟁하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만일에 자살한다고 해도 그건 역시 신이 그녀에게 내려준 자유의지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자살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2층으로 그녀를 부축하여 올라가 침울하게 몸을 굽혔다. 그녀의 손을 잡고 키스하기 위해 몸을 수그렸다. 그때 그녀가 손을 뿌리쳤다. 오늘 밤은 손에다 하지 말아요. 렐프, 연인들처럼 내 입술에 키스해 주세요. 환한 불빛 속에서 키스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렐프의 얼굴에서 역겨움이 나타나는 것을 메리 카스는 볼 수 있었으며 그 순간 그녀는 영원히 눈을 감고 싶었다. 메리, 난 성직자가 아닙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금속성에 괴상한 웃음을 터뜨렸다. 오, 렐프, 성직자라고. 당신은 위선자야. 엉터리 신부고 엉터리 인간이지. 당신은 정말 위선자야. 위선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성불구자란 말이야. 밖으로 나와보니 먼동이 트기 전이었고 어둠이 드로이다 목장에 부드럽게 깔려 있었다. 주연은 광란의 극에 달해 있어 여느 때 같았으면 수십 명의 경찰이 출동할 정도였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잔디밭을 가로질러 발걸음을 떼어 놓았다. 마음속의 고뇌와 아픔 때문에 자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단지 확실한 것은 그 무서운 독고미로부터 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물론 그녀의 말이 옳다. 엉터리 남자, 성직자도 아니며 남자도 아니라는 것도. 그 두 가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일 뿐. 아니다. 둘 다 공존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내가 왜 그녀가 진 거미줄에서 헤매었을까? 편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고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다만 메리가 한 가지만은 잘못 알았다. 나는 성불구자가 아니었다. 다만 그것을 억제하는 방법을 터득했을 뿐이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남자인 이상 어찌 그러한 욕망이 없을 수 있을 것인가. 난 성직자이기 때문에. 누군가 묘지에서 울고 있었다. 매기일 것이다. 그녀가 아니라면 이 시간에 울고 있을 사람이 드로이다에선 없었다. 독고미에게 걸려서 매기를 잊었다는 생각이 순간 머리를 스쳤다. 역시 독고미는 무서운 존재로구나. 그는 묘지의 경내 속으로 들어갔다. 매기, 울지 마라. 숙녀가 손수건도 가지고 다니지 않는구나. 자, 내 것을 쓰도록 해라. 착한 소녀답게 눈물을 닦아라. 렐프는 이슬에 젖어 축축한 땅의 감촉을 느끼며 매기의 옆으로 다가가 앉았다. 매기는 손수건을 받아들자 시킨 대로 했다. 아니, 아직 옷을 갈아입지 않았구나. 자정 이후 줄곧 여기에 있었니? 네. 보부와 잭은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니? 가서 자겠다고 하고선 이리로 달려왔어요. 매기, 무슨 일이 있었니? 신부님은 오늘 밤에 저에게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잖아요. 아, 역시 그랬구나. 자, 매기, 나를 똑바로 쳐다봐. 매기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눈물이 아름다움을 손상시킬 수는 없었다. 넌 오늘 모인 숙녀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단다. 그리고 내가 필요 이상으로 드로이다에 드나든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고 난 성직자란다. 그래서 의심을 받지 않도록 처신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순수하게 생각해 줄지는 모르겠어.
나는 신부치고 젊은 데다가 그렇게 추남은 아니거든. 그런데 내가 너에게만 신경을 쓰면 길리에선 소문이 쫙 퍼지겠지. 그렇게 되면 파티 때마다 매기와 나의 이야기로 시끄러울 거야.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니?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래, 넌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하지만 이제부터는 알아야만 한단다. 내가 그것을 가르쳐 줘야겠지. 내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신부로서 내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 접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될 우려가 있다는 말이야. 신부님, 한심한 일이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다. 이제 맥인 소녀가 아니야. 의젓한 숙녀가 된 거야. 그래서 너에게 일부러 말을 하지 않았단다. 넌 오해받기 쉬운 눈빛을 나에게 보내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 그녀는 랠프를 묘한 눈초리로 올려다보더니 갑자기 얼굴을 옆으로 돌렸다. 신부님, 제가 잘못했어요. 전 그런 줄은 전혀 몰랐어요. 자, 이제 집으로 가서 그만 쉬어야지. 식구들이 잠이 들었겠지만 누구라도 지금 깨어 있다면 내가 난처하겠지. 그리고 식구들에게 나와 함께 있었다는 말을 할 수는 없잖니. 그녀는 가볍게 일어나더니 신부를 내려다보았다. 신부님, 전 가겠어요. 사람들이 신부님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부님은 결백하시잖아요. 그래, 그렇구나. 나는 조금도 남자라는 의식은 없지만 혹시 있다고 해도. 아니다. 매기야, 어서 가서 자거라. 매기의 얼굴에는 애수가 감돌았다. 신부님, 안녕. 랠프는 매기의 두 손을 잡고 입을 맞춰주었다. 매기, 잘 자거라. 신부는 무덤 사이를 빠져나가는 매기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장미꽃 봉오리의 드레스가 매기에게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며 잔디밭을 가로질러 다시 집으로 향했다. 마침내 파티가 끝나고 악사들이 피로한 모습으로 악기를 정리하고 있었고 식모와 임시고용원들이 청소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랠프 신부가 스미스 부인을 보고 고개를 저었다. 모두 잠을 자고 치우는 일은 내일 하도록 하죠. 카슨 부인은 화내지 않을 거예요. 신부님, 뭐 좀 드시겠어요? 아니요,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오직 잠을 자고 싶을 뿐입니다. 늦은 오후였다. 어떤 손이 신부의 어깨에 닿았지만 그는 눈을 뜰 기운도 없었다. 맥이냐? 그는 아직도 잠에 취해 중얼거렸다. 신부님, 신부님, 일어나세요. 이것은 스미스 부인의 목소리가 아닌가. 깜짝 놀란 랠프 신부는 눈을 크게 떴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스미스 부인? 카슨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랠프 신부는 심한 더위에 무기력감을 느껴 비틀거리며 일어나 잠옷을 벗고 신부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는 카슨 부인이 죽었음을 그냥 사실로 믿어버렸다. 독거미가 죽은 것이다. 그녀는 잠자리에 들고 몇 분 안으로 죽은 모양이었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늘 떠다 놓는 대야의 물로 인해 방 안의 습도는 꽤 높았다. 수많은 파리떼가 몰려들어 난장판을 이루었다. 시체 곁에서 서로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맙소사, 스미스 부인, 빨리 창문을 열어요. 랠프 신부는 침대 곁으로 가더니 숨이 막히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카슨 부인의 시체 주위에는 파리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었다. 그는 스미스 부인에게 파리를 쫓으라고 얘기하고는 시체가 되어버린 그녀의 몸에 기름을 바르면서 경건하고 근엄하게 라틴어 기도문을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지독한 희극이란 말인가. 그녀의 냄새. 하느님, 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몇 시간 후면 구더기가 오글거리는 서식처가 될 것이다. 스미스 부인, 즉시 클리어린의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관을 짜도록 일러요. 길리까지 가서 관을 짜올 시간이 없어요. 지금 우리 눈앞에서 썩어가고 있거든요. 난 토할 것만 같아요. 목욕을 하고 올 테니 내 신부복을 태워버려요. 난 그곳에서 나는 악취를 다시는 맡고 싶지 않아요. 테디의 음성이 멀리서 들려왔다. 그러나 랠프 신부는 테디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 스미스 부인이 그와 의논하여 일을 잘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기울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그는 창가에 앉아 자기에게 매장하기 전에 읽으라는 메리 카슨의 말이 생각나 편지를 상자에서 꺼냈다.
봉투 속에는 4장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그중 2장은 유서였고 2장은 그에게 사적으로 남긴 편지 형식으로 써놓은 것이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랠프에게. 이 봉투에 담긴 2장은 나의 유서입니다. 실은 이 유서는 새로 작성한 것입니다. 증인으로서는 톰과 울타리지기로 일하는 2 남자가 썼어요. 해리 변호사가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이 유서는 효력을 발휘하는 합법적인 것입니다. 이 나라 어느 법정도 그 정당성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왜 해리 변호사를 부르지 않았나 궁금하시겠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이 유서만은 사랑하는 당신과 나의 영원한 비밀로 해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유서는 한 통밖에 없으니 아무에게도 이 계획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랠프, 나의 유서를 읽게 되면 나의 의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당신은 드로이다 목장과 돈이 목적이었죠. 그것들이 당신이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후 매기가 나타나자 나를 길들이려는 원래의 목적을 팽개쳐 버렸지요. 매기와 함께 있고 싶을 때면 나를 보러 오는 척 했지요. 나를 아주 타락시킨 거예요. 나의 가치와 재산이 어느 정도인가를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듯 마음이 쉽게 변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랠프, 아마 짐작도 못할 거려. 유서에 쓴다면 숙녀답지 못할까 해서 이 편지에다 그 내용을 적는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요. 몇만 파운드의 오차는 있겠지만 대략 1300만 파운드에 달한 것입니다. 랠프, 다음 장으로 이 글을 계속합니다. 다 읽고 나서 그 재산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세요. 해리 변호사가 갖고 있는 유서는 패디가 온 뒤에 작성된 것이라 나의 모든 재산이 패디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당신이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를 아셨겠지요. 랠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를 원하지 않을 때는 죽이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당신이 괴로움에 떨며 울부짖는 것도 보고 싶군요. 나는 고상한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승에 가서도 당신의 행동을 감시할 것입니다. 당신은 고뇌에 가득 차 울부짖을 것입니다. 그러니 랠프, 이 유서를 계속 읽고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하세요. 이 편지에는 사인 같은 것은 없는 듯 했다. 랠프 신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갑자기 그는 뒤에 남은 유서는 절대로 읽지 않고 태워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카슨 부인이 다시 승리했다. 마지막 2장의 유서도 편지와 마찬가지로 정확하고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었는데 그녀답게 야비하고 인색한 글씨였다. 메리 에리자베스 카슨은 온전한 정신과 건전한 신체 상태에서 여기에 마지막 나의 유언과 증언을 기록한다. 나의 모든 재산은 아래에 기술한 특별 증여를 제외하고는 모두 로마 카톨릭 교회에 기증한다. 단 다음의 조건이 붙는다. 첫째, 천주교회는 본인이 랠프 브리카사르 신부를 얼마나 존경하고 아끼는 분인가를 알아야 한다. 내가 이 모든 재산을 기증하게 된 것도 그의 친절함과 정신적 지도에서 비롯되었음을 여기에 밝혀둔다. 둘째, 이 재산의 헌납은 랠프 신부의 가치와 능력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셋째, 랠프 신부는 내 재산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로 임명되어져야 한다. 넷째, 상술한 랠프 신부의 동의하에서만 앞으로의 관리자를 바꿀 수 있다. 다섯째, 드로이다 목장은 절대로 팔거나 분할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내 동생 패디 클리어리는 이 목장에 살면서 목장의 책임자로 머물게 하며 랠프 신부의 재량에 따라 월급이 지급되어진다. 일곱째, 나의 동생이 사망하는 경우 그의 미망인과 자식들은 모두 이 목장에서 사는 것이 허용되며 총 책임자의 자리는 아들 로버트, 잭, 휴이, 스튜어드, 제임스, 패드릭의 순서로 이어지나 프랭크는 제외한다. 여덟째, 어느 아들이 끝까지 남든 상술한 내 동생의 손자가 그 뒤에 책임자가 된다. 특별 증여. 동생 패디 클리어리에게 드로이다 목장의 내 저택 안에 있는 모든 물건과 가구를 상속한다.
또 스미스 부인에게는 그녀가 원하는 한 언제까지나 높은 급료를 받으며 일할 수 있고 그녀 앞으로 5,000파운드를 상속한다. 그녀가 은퇴할 경우에는 5,000파운드의 퇴직금을 지불한다. 미니의 오브라이언과 캐트 도넬리는 원하는 동안 높은 급료를 받으며 이곳에서 머무를 수 있고 일시에 1,000파운드를 상속하며 퇴직 시에 다시 1,000파운드를 지불한다. 렐프드 브리카사르 신부에게는 그가 생존 시에 쓸 수 있도록 사적인 비용으로 1년에 1만 파운드씩 지불한다. 특별 증여에는 정식으로 서명도 되고 날짜도 적혀 있었으며 증인이 있는 유서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 렐프 신부가 있는 방은 서쪽으로 향하고 있어서 해가 지면 온 세상이 황금과 자색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었다. 메리, 우리의 싸움에서 당신이 승리했소. 정말 기막힌 공격이요. 바보는 당신이 아니라 바로 나임에 틀림없었소. 그는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1,300만 파운드. 매기가 오기 전에 이 재산을 낚으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매기의 출현은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매기에게 돌아갈 재산을 방해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런 냉혹한 짓은 하기 싫었고 설사 그 늙은 거미가 이 막대한 재산을 지닌 사실을 정확히 알았다 해도 사태는 변하지 않았으리라. 그러나 역시 놀라웠다. 1,300만 파운드라니. 1,300만 파운드와 드 브리카사르 추기경이 될 가능성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7년 동안 뼈빠지게 일해온 패디와 그 자식들을 어떻게 배신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얼마 되지 않은 봉급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일해왔다. 그것은 아마도 결국에는 유산이 자기들에게로 상속될 걸로 믿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메리 카슨 부인은 렐프의 심경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만약 그가 패디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이 든다면 유언장을 불사르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하지만 엄청난 유혹을 뿌리칠 수는 없었다. 사실 패디와 그 가족들까지도 살아갈 수 있게 보장이 되어 있는 유언장임에 틀림없었다. 이 유언대로만 되어도 그들은 편안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지 않은가. 패디는 드로이다 목장의 영원한 관리자인 것이다. 그에게서 명예와 이익은 빼앗아 갈 수 있다고 해도 땅은 언제나 그의 곁에 있음에 틀림이 없었다. 1,300만 파운드는 길리를 벗어나게 할 것이고 교회의 간부진에 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다. 게다가 그는 아직 충분히 기반을 닦을 수 있을 정도로 젊었다. 메리 카슨이 길리를 대교구로 만들어 놓은 것이며 바티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1,300만 파운드는 거액이었다. 결정이라는 것이 있을까? 그는 유서를 읽는 순간 자신이 할 일을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었다. 그는 몸을 매만진 다음에 문을 나서려다 메리 카슨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다. 이미 피부가 부패되고 있어 푸르댕댕하게 변해가고 있었으나 구역질을 참으며 그는 외치고 싶어졌다. 늙은 거미, 결국 당신이 승리하고 말았다. 저승에서 이승에 있는 사람을 패배시키다니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이냐. 하지만 당신은 결코 매기만은 패배시킬 수 없다. 나 또한 지옥에 가서 당신을 만나더라도 나의 무관심을 탓하지는 마시오. 패디가 아래층에서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신이 빠져 병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신부님, 이게 웬일입니까? 누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다니요. 어젯밤까지도 그렇게 건강하시더니.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누님은 보셨겠지요. 네. 그럼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체가 아주 빠른 속도로 썩고 있으니 빨리 관으로 옮겨야겠어요. 아침만 되면 매장하는 것이 좋겠고 그녀의 간을 치장시킬 시간이 없으니 정원에 있는 장미꽃을 꺾어다가 덮어두세요. 자, 빨리 서둘러 일을 하시고 당황해하지는 마세요. 나는 길리로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겠어요. 신부님, 되도록 빨리 돌아오세요. 패디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렐프 신부는 시간을 지체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옷을 받고 있기에 앞서 길리의 번화가로 차를 몰았다. 훌륭한 정원을 꾸며놓고 사는 호화로운 주택지구였다. 해리 고우 변호사는 막 저녁 식사를 하려는 참이었으나 렐프 신부의 방문을 전갈받고는 응접실로 나왔다. 신부님, 저와 함께 저녁 식사나 하시지요. 모처럼 특식을 장만한 모양인데.
고맙지만 그럴 시간이 없어요. 메리 카슨 부인이 오늘 아침에 죽었다는 것을 알려드리러 온 것입니다. 네, 무슨 용문이죠? 어젯밤 그곳의 파티에 저도 참석했는데요. 그렇게 건강하게 보이시더니. 정말 그랬었지요. 내가 2층까지 부축해 드렸을 때도 괜찮았는데 아마 잠자리에 들자 곧 죽은 것 같아요. 스미스 부인이 시체를 발견한 것이 저녁 6시였는데 그 후에 내가 가보니 더위 탓인지 심하게 부패되어 몰골이 끔찍해 소름이 끼치더군요. 영원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광경이었지요. 내일 아침에 매장하겠군요. 그래야만 할 것 같습니다. 몇 시쯤? 10시가 어떨까요? 전화를 걸기에는 조금 늦은 시간이지만 사람이 죽었는데 할 수 있습니까? 신부님을 대신해서 제가 몇몇 사람에게 알려도 되겠죠.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난 옷을 갈아입고 다시 드로이다에 돌아가야 하니까요. 미사는 내일 아침 9시에 올리지요. 참, 패디에게 전해 주십시오. 유언장을 가지고 내가 그곳에 간다고요. 장례식이 끝나면 곧바로 유언장을 공개해야 하니까요. 신부님도 상속인의 한 사람이니까 물론 참석하셔야죠. 해리, 유언장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것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젯밤 파티 석상을 떠난 뒤 메리는 나에게 봉함된 편지를 주며 자기가 죽기 전에는 열어보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킨 대로 오늘 열어보니까 새로운 유언장이 들어있더군요. 그분이 새 유언장을.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오랫동안 계획했던 것 같은데 어째서 비밀로 해두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신부님, 지금 혹시 그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신부는 셔츠의 안주머니에서 조그맣게 접힌 서류를 해리에게 건네주었다. 해리 변호사는 거리낌 없이 유서를 다 읽고 나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렐프 신부가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찬양과 분노 혹은 멸시가 뒤엉긴 듯한 눈초리였다. 신부님, 축하합니다. 결국 한몫 잡으셨군요. 카톨릭 신자가 아닌 그는 이런 식으로밖에 말할 수 없었다. 날 믿어줘요, 해리. 난 기절할 뻔했으니까요. 이 원본밖에 없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카슨 부인이 어젯밤 당신에게 주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태워버리고 착한 패디로 하여금 정당하게 유산을 상속받게 하시지 않죠? 교회가 그분의 재산을 가질 권리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신부의 아름다운 눈이 약간 흐려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지요. 고인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패디에게 이의 신청을 제소하도록 충고해야겠군요.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나도 들어요. 이런 말을 나눈 다음에 그들은 헤어졌다. 그 다음 날 아침 카슨 부인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목장을 채우기 시작할 즈음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고인의 재산이 어디로 가게 되었는지를 다 알게 되었다. 이미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